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론공감 학원에서 논술 담당을 하고 있는 강사 신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2026학년도 대입 남들이 가지 않는 뒷문이 열려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조합할 때 인문 논술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입증하는 2026 대입 논술 필승 전략, 내신 4, 5등급의 역전사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의 강사에 대한 소개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정시 플러스 논술 전형으로 입학했고 이후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논술실록 시리즈라는 논술 관련 교재를 집필한 이력이 있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바로 잡고자 합니다. 최근에 강남 서초 대치에서는 N수생과 이과생들이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논술은 이과형 논술, 수학, 과학 논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고지에 답안을 쓰는 인문 논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N수생, 이과생들이 논술을 지원하려고 할까요? 저희는 여기서 N수생의 수시 반수 최종 카드로서 인문 논술을 강남 서초 대치에서 고려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살펴보시면 이과생들이 왜 인문대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상위권 지역에서 논술학원의 수강생들이 왜 급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논술이 여전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다닐 때와 지금 대학의 학제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입학을 문과로 하고 졸업을 공대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입니다. 졸업 학점이 기본적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학교에서는 7학기 졸업 제도라는 걸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들이 복수 전공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 전공, 부전공 같은 것들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복수 전공의 경우에는 주전공 2개가 서로 우열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활용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공과 동일한 학위로 인정돼서 공식적으로 2개의 학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입시 전략 측면에서 보자면 인문대로 입학한 뒤에 이런 공학, 경영,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대학 이름을 먼저 확보하고 전공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입학 후에 이런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습니다. 자,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라는 걸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왜 그럴까? 우리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잘하는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이 논술을 써본 적이 없단 말이죠. 써본 적이 없는 답안을 과연 갑자기 몇 번 수업 듣는다고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논술 전형도 상대평가거든요. 모집단이 얼마나 잘하는 집단이냐가 중요한데 그 모집단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왜? 이 학생들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올인하는 구조거든요. 논술은 이들한테도 부담스러워요. 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사고 외고에서 논술 합격률이 수치상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이건 이유가 뭐냐면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합격자 수를 지원자 수로 나누었을 때는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니라 합격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논술은 일반고 학생들한테 실질적 승산이 가장 높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내신이 학생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준비하기가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 논술을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여대 논술은 굉장히 위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수능 최저를 충족했을 때 이화여자대학교 실질 경쟁률 급감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이화외고에서 내신 6등급 학생도 합격 사례가 있을 정도예요. 여기서 내신 6등급에 합격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비율이 비교적 높은 학교의 경우에도 내신 6등급 이내라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 손해를 보지 않아요. 여대 논술은 여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독점적 선택지니까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드리고요. 자, 최근에 인문 논술을 준비한다는 얘기 별로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보통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하고 논술의 경우는 약수령 논술, 국민대나 뭐 가천대나 이런 거 보통 생각하죠. 상위권은 무관심해요. 정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중하위권은 논술을 포기해요. 그래서 논술을 고려하더라도 약수령 논술 정도만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시점부터 준비를 한다면, 제대로 준비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신과 학생부가 미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수시 전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방향 설정이라는 겁니다. 블루오션은 모두가 외면할 때 생기는 거니까요.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수학이 발목을 잡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천대, 수원대 같은 학교에서 약수령 논술을 보는데요. 이 학교들에서는 수학에서 수능 특강 3스텝 수준의 문제를 풀기를 요구해요. 실제로 수능 특강 3스텝 수준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연계해서 내기도 합니다. 더구나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학생들 국어에서 언매 선택보다는 화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대는 언매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하지 않으면 수능이 끝나고 그 타이트한 짧은 시기에 언매를 따로 준비해서 약수령 논술을 본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최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 트렌드랑도 맞닿아 있는 게 있어요. 확통으로 도망가고 사탐으로 도망가고, 특히 사탐 중에서도 어디로 많이 가죠, 우리 학생들? 생윤, 사문으로 많이 가죠. 이런 사탐런, 확통런 학생들을 위한 논술 전형은 매우 안성맞춤인 전형이에요. 논술 지문 구성을 보면 사탐, 특히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교과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시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문형, 문과형 논술에서 수리 논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수학은 반드시 확통, 확률과 통계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사탐, 그 중에서도 특히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많은 문과 학생들한테 우리 인문 논술을 수시 전형에 조합하는 전략은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능 공부와 괴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과생의 인서울 루트, 외대 가천대가 한계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 이과형 수학 논술과 비교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외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원투 범위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수학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요구하고 있어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외대 가천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에서 수학 과학형 이과형 논술로 대학에 진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복수전공 제도라든가 7학기 졸업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외대 가천대를 수학과학 논술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더 넓은 선택지의 학교들을 전략적으로 인문계열 논술로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인문 논술로 방향을 틀면 수학에 부담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건국대, 한양대, 인하대, 아주대 같은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쟁률의 허수 50%는 일단 시험 보기도 전에 탈락한다. 논술 전형의 경우 논술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경쟁률이 거의 40대 1, 50대 1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40대 1, 50대 1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100명 중에 2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와,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겁을 먹기 마련이죠.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거치고 났을 때 정확하게 50%가 평균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교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최저를 충족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한 기준을 따져보면 경쟁률이 20대 1로 줄어들고요. 논술 채점을 한 대학들의 결과를 받아보면 실제로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나 시험을 응시하였더라도 답안의 내용이 그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글자 수를 아예 채우지 못하거나 애국가를 쓰고 나왔다거나 자기 인적사항을 적었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당연한 결격 사유로 걸려나가는 경우와 미응시를 제외하고 나면 40대 1, 50대 1로 보이던 실질 경쟁률이 10대 1 가량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역시 교원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글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통계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건국대학교 KU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0탐, 탐구 과목 1개 선택, 2개 합 5인데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60%예요. 건국대 정도 되니까 60% 나오는데 밑에 보면 동국대학교 논술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충족률이 29.2%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넓게 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70%가 됐다는 거죠. 여러 학교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명목상의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에 들어갔더라도 응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애초에 출발선상에 서지도 못한 인물들까지 통계상 제외하고 나면 거의 10대 1 정도의 경쟁률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가장 논술을 준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죠. 내신 성적이 얼마나 반영되냐의 문제예요. 내신이 4, 5, 6등급의 경우에는 감점에 걱정이 없는 평등한 전장이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내신 감점이 4, 5, 6등급의 경우에는 매우 미미해서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 논술 전형에서 내신의 제가 생각할 때의 기준은 7등급이에요. 7등급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유의미한 감점이 있습니다만 7등급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논술 전형에서 내신으로 감점되는 건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하대학교 외대의 사례입니다. 인하대학교는 논술 전형을 본 학교 중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예요. 가장 높은 학교인데 가장 높은 학교인 인하대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생부 교과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시면 등급 1, 2, 3, 4, 5까지 1등급이 환산 점수 10점, 2등급 9.6, 3등급 9.5, 4등급 또 9.5, 5등급 9.4, 6등급까지 9.4 7등급이 7.2로 확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이 1, 2등급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신 등급 1, 2등급이면 인하대를 논술로 지원할 게 아니라 그냥 학생부 교과 종합에서 충분히 그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아무리 높아야 3에서 4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6등급이라 하더라도 내신으로 인한 감점이 0.1점 된다는 거예요. 총 몇 점 중에서? 총 논술에서 들어가는 게 총 논술이 700점, 학생부 교과가 300점 해서 총 1000점인데 그중에 기본 점수 100점, 교과 점수, 반영 점수 곱하기 2 하면 토탈 300점 토탈 점수 중 0.2점이 깎인다는 겁니다. 그건 뭐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극복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논술에서 한 포인트를 맞추면 4, 5점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내신 반영 비율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있지만
내신 반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내신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겪으셨을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의 이름이 인생의 폭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권의 어떤 대학교에 철학과를 간 것과 지방대 공대를 간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공대를 가는 것이 취업이나 여러 면에서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또 무엇을 고려해야 하냐? 우리는 복수전공 제도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 땡땡대 철학과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 제가 철학과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별화. 국어학원에서도 최근 논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어학원에서 논술을 하는 것과 논술 전문 강사가 논술을 하는 건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어학원에서의 논술은 객관적인 답을 고르는 형태의 논리에 익숙한 방식일 것이고 진짜 논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식의 논술은 논술 전문 강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는 첨삭을 직접 제가 1대1로 대면해서 진행합니다. 강사가 직접 첨삭하기 때문에 대규모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 대학원생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통해 피드백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수업의 어떤 구성 내용인데요. 리라이팅과 밀착 관리를 중점적인 내용을 합니다. 리라이팅이라는 건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답안을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답안을 다시 쓰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만 근본적인 실력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옥의 리라이팅, 강사 밀착 관리를 시스템의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대학별 4대 유형인데요. 다자 요약형, 심층 비교형, 자료 해석형, 문학 수리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논술을 대학별로 여러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각 학생들한테 여러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각각 어느 유형의 강점이 있는지를 분석한 후에 그에 맞추어서 논술 원서를 조합하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수업을 진행해서 수능 이후에 최종적 논술 합격을 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왜 저희가 인문 논술이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블루오션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체계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논술을 준비시키고 학생들의 논술 합격을 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론공감 학원에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신주용이었습니다.